우리가 OT 들어봤어요. 자, 그 사상가의 전체 개요를 쫙 제가 짜줄 겁니다. 자, 노트 필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는 몇 쪽을 펴놓으시냐면 사상가 고대부터 나오는 38쪽. 자, 교재는 38쪽 펴놓으시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념 분석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상가 전체를 쫙 제가 망라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자, 고대부터 출발합니다. 자, 고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에는 우리가 커다란 맘모스라든지 그런 걸 신으로 생각했던 거야.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고대에는 자연에 많이 초점 맞췄어요. 어디에 초점 맞췄다? 자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진이 나고 막 화산이 나. 그러면 믿을 건 자연이 더 위대한 거죠. 지배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면 이게 있잖아. 불의 신, 뭐 물의 신, 뭐 술의 신,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화가 나오는 게 그거야. 자연을 통제 못하니까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대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철학의 큰 흐름은요 두 파트예요. 뭐냐면 관념적이냐 실제적이냐 이렇게 제시가 돼요. 자, 그것이 출발이 많은 측면의 사상가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소크라테스는 다 알 거야. 누구 자신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뭐 트럼프, 이란 대칭 있는 상황에서도 전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시죠? 출발하겠어요. 자, 철학의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때 당시에 그 철학하는 집단을 소피스트라고 했어. 뭐라고? 소피스트. 그런데 이 소피스트는 이렇게 많은데요. 그 안에서 가장 조그만 그룹을 갖고 있는 게 소크라테스파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지색이 많아 적어. 굉장히 적은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소피스트의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상주의고 신비주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쾌락주의야. 무슨 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생각의 중심에서 상대주의를 갖고 있다. 상대적. 뭘 갖고 있다고? 상대적.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 고대 철학을 하고 있는 소피스트의 생각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귀족 중심이 되었고 완전히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 발기를 든 사람이 소피스트야. 소피스트는 뭐라냐면 절대주의를 얘기해. 무슨 주의? 절대주의.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상대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철학적 생각과 차이점 뭐냐면 이제 중심에 드는 하나의 절대가 있어야겠다 없어야겠다? 있어야겠다는 걸 제시한 게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갖고 있는 큰 의미가 뭐냐면 지행합일이라고 그래요. 무슨 합일? 지행합일. 뭘 말하냐? 생각과 무엇이? 행동이 뭐야 된다고? 일치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소피스트는 말 따로 못 따로 행동 따로였겠지. 맞지? 그런데 누구는? 소크라테스는 언행 일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생각을 중점으로 해서 플라톤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이제 출발하겠어.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측면을 가지고서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크게 플라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플라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스승을 따라다니는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대화법, 문답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그거를 이 제자인 누가? 플라톤이 나중에 글을 집대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생각들을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제자? 플라톤이 됩니다. 누가 된다고?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이 제시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론? 관념론.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래? 이데아.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돼. 관념론과 경험론의 큰 차이점이 여기서 설명을 할 건데 관념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봅시다. 관념, 생각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이 쓰는 개념 중에 본유의 관념이라는 게 있어. 무슨 관념? 본유의 관념이라는 게 있어. 자,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돌멩이가 있는데 관념론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돌을 머릿속에 어디속에 머릿속에서 저 돌을 생각할 때만이 돌이 존재해.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내가 쉽게 말하면 그 아이스크림 있어. 근데 아이스크림 녹아도 난 신경 안 써. 그러면 아이스크림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 관념론이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물이 있지만 그 사물이 어디 속에 존재해야 돼? 머릿속에. 그게 관념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봐, 땅을 봐. 이상적인 하늘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테네 거기에 된 그 학당에 보면 플라톤은 손을 찌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친구들 만날 때 야, 너 뜬구름 잡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좀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야? 이상적이다 얘기야.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한 거에 초점 맞췄는 걸 관념론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잘 봐. 소크라테스의 절대주의, 무슨 주의? 절대주의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플라톤이야. 플라톤이 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됐냐면 플라톤의 저서 중에 국가론이 있다. 뭐가 있다고? 국가론. 더 리퍼블릭이라고 국가론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소피스트보다 상대적으로 소크라테스파가 아주 약해 안 약해? 약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죽게 돼요. 들어봤죠? 그래서 죽으면서도 못합니까? 자, 그래도 지킬 건 어떡합니까?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 이 나라는 리퍼블릭, 이 국가는 제대로 된 철인이 없다. 뭐가 없다? 철인. 쉽게 말하면 뛰어난 우수한 현명한 지도자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국가를 끌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게 없다고 이제 제시가 돼서 국가론이라는 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은 뭘 추구해야 된다고? 절대적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절대적 뭘 추구해야 된다고? 이데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스승을 따라다 보니까 소피스트는 절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이리 흥청 저리 흥청. 그래. 그래서 아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절대성이 있어야 돼.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절대적 이데아를 강조하면서 플라톤이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관념론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봐. 여기 보면 돌아다니는 돌멩이가 어디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돌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관념론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잘 봐. 여기 보면 생각하고 사물이 분리됐어, 분리돼 있지 않았어? 분리돼 있지. 사물 따로 생각 따로 분리돼 있죠. 맞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맥락에 영향을 받은 이 플라톤 제자가 누가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누가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을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플라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는 생각이 좀 달라. 왜냐? 플라톤은 관념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머릿속에만 존재해야 되니까,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분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우개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플라톤 대화 속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필 있지. 그러면 분필이 이제 이 대화 속에서 뭐냐 그러면 플라톤은 그래. 명칭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우개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물의 명칭이 있어 없어? 없어. 관념론에는. 그러니까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따라다니는데 이상하잖아. 사물에 뭐가 필요하겠다? 명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념론인 스승에 비해서, 관념론 누구 비해서? 스승에 비해서 현실을 얘기한다. 현실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이데아 추구를 강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걸 강조하다. 뭐 추구하는 거? 행복.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것보다 해피니스, 실제적인 걸 얘기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개념이 나오는데,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영향에 따라서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상 이데올로기 바탕이 관념론이냐 실제론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들어 배우는 뭐 코메니우스, 프라벨, 또 페스탈로스 나오죠. 큰 주류 거기서 분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관념론이 있고 뭐가 있고 실제론이 있다는, 현실적인 거. 큰 주류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의 흐름이 관념적이냐 또 무슨 적이냐 실제적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중세 근대 가면서 받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메니우에서는 실문학습, 직관교육 같은 걸 강조합니다. 그런 게 다 실제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상의 흐름은 관념적이냐 무슨 적이냐 실제적이냐로 나눠주겠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친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 그럼 넌 좀 무슨 적이야? 관념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를 통해서만 하려고 그래. 무슨 론? 실제론, 현실론이라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니까 큰 흐름이 관념론과 무엇으로? 실제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출발됐죠? 자, 이 바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중세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 중세. 자, 중세에서 갖는 큰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세 때 제일 초점 맞춘 게 뭐냐면 고대 때는 자연에 초점 맞췄다면 중세 때는 누구에 초점 맞춥니까? 신에 초점 맞춰. 그래서 이때 중세 때는 누가 대장이야? 교황. 그러니까 백성들 또 영주 이런 사람들 신에 쉽게 말하면 막 배불리 먹고 백성들을 굶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신 중심으로 가는데 이 신이 제대로 된 인간의 구원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중세 때.
그래서 이 중세를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중세 때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어른의 무슨 판? 축소판. 그래서 시험에는 중세 거는 묻질 않아. 왜? 아이들 존중에 관한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험에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근대를 많이 활용하죠. 자, 그래서 중세 다음에 뭐로 옮겨간다? 근대. 자, 여기부터 이제 집중해야 돼. 근대가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현대 이전의 근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초점 맞추는 게 뭐냐면 인간 존중을 초점 맞추는 거야. 무슨 존중? 인간 존중. 그러니까 근대 때는 뭐에 초점 맞추는 거야? 인간에 초점 맞추는 거지. 뭐에 초점 맞추는 거야? 인간. 그래서 이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맥락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있었어. 뭐가 있었다고? 산업혁명.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 개인도 재산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중세 때 못하던 측면에서 근대 때는 이럽니다. 여러분들 알다 보면은 우리가 이름 있고 성이 있잖아. 우리가 이래서 김철수 예를 들어서 하면은 김이 성이고 철수가 이름이잖아. 맞죠? 그런데 옛날에 뭐 쉽게 말하면 상인인데 돈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그 성을 사기도 했어. 돈 주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근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대의 특징이 르네상스가 일어난다. 무슨 상스?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뭘 얘기하냐면 리버스, 다시 탄생하자 이런 뜻이야. 르네상스란 뜻은. 그래서 문예부흥이라고 그러고 자, 무슨 회복을 초점 맞추자? 인간성 회복에 초점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세분화되고 많은 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5세기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고대 때 그리스 문학이 있고 로마 문학이 있었어요. 고대 때. 그런데 이 근대 와서는 이런 생각한 거야. 아, 그러면 로마 문학의 중요한 고전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더 인문학적으로 또 인간성 회복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휴머니즘, 인문주의라고 해요. 무슨 주의? 인문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읽는 고전 자체가 히라버 라틴어야. 그러니까 언어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언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문주의 반에서 나온 게 뭐냐면 너무 언어 중심이니까 어렵다. 그래서 실학주의가 대두되는 거야. 무슨 주의? 실학주의. 여기부터 이제 초점 맞추셔야 했는데 실학주의는 쉽게 말하면 실용적이야? 아니면 비실용적이야? 실용적인 걸 이야기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상가 중에 코메니우스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고? 코메니우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메니우스가 제시되는 측면이 뭐냐면 인문주의에서는 히라버, 라틴어, 언어 중심이니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도 쉬운 걸 가르쳤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림책 뭘 제시했죠? 세계 도예를 제시한 거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관념적이야, 실제적이야?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코메니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실학주의가 대두가 되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실학주의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측면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여기 실학주의, 낭만주의 걸쳐있는 사람 로크가 있다. 누가 있다? 로크. 로크는 인간 오성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론? 인간 오성론을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로크는 무슨 얘기냐면 자, 건강한 시체에 뭐가 깃든다?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크는 뭐냐면 앞에 제시됐던
관념론하고 실제론을 합치려고 그랬어.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인간 무슨 론? 오성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얀 뭐와 같다? 백지와 같다. 들어봤죠? 백지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때 관념적인 것보다 근대로 올수록 좀 더 실제적이야, 비실제적이야? 실제적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로크의 이런 인간 오성 영향을 받는데,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뭐가 일어난다고?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프랑스 개선문의 단두대에서 마리아 앙뚜네트, 루이 14세 들어봤죠? 왜? 백성들은 배고파 굶어 죽는데 임금들은 막 사치사욕하고 막 그렇게 된 거야.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래서 단두대에서 똥! 목을 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계몽주의가 나온다. 무슨 죄가 나온다고?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을 꿈을 깨자 그런 뜻이야. 뒤집어 엎자 이런 뜻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안 되겠다. 이놈의 세상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상가 누구냐면 루소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 루소. 그래서 루소가 얘기하는 게 이제 어디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들어봤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소가 제기하는 측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뒤집어 엎는 측면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루소가 제시되는 저서가 크게 에밀이 있고 또 사회계약론이 있는데, 이런 사회계약론들이 프랑스 대혁명의 바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밀의 저서가 5권이 있는데, 자, 이 5권 통해서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몽주의 누가 있고 루소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 키워드 제가 고대 때 뭐라고 그랬죠? 자연, 중세 때 신, 근대 때 인간이라 설명을 했죠. 자, 그게 여기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게 뭐냐면 15세기는 고인문주의란 자면 여기에는 신인문주의가 나. 무슨 주의? 신인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페스탈로치. 들어봤죠?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스위스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개혁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뭘 개혁하자? 인간 개혁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이렇게 된 거야. 페스탈로치.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강조하는 게 3H를 강조했죠. 뭘 강조했다고? 3H. 이게 뭐냐면 하트, 핸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헤드. 그렇지. 그래서 덕, 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봤죠? 이것도 답 쓰는 거였었어. 그래서 이런 페스탈로치의 이런 생각에, 자, 페스탈로치도 인간에 대한 존중을 얘기했다. 뭐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을 했는데, 이 페스탈로치의 사상에 몰입된 사람이 바로 프라벨이 되는 거야. 누구라고요? 프라벨. 그런데 프라벨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라벨이 그 아빠 생각에는 여학교가 잘 가르치는 여학교도 보나 막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걷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라벨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정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자, 프라벨이 강조하는 측면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과 무엇과 자연과 인간을 합일, 한 채로 보려고 했던 거야. 즉 통합으로 보렸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루소는 어디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페스탈러 어디에? 인간에. 코메네스 어디에? 자연에 신적인 측면에 초점맞췄는데 저기서도 고대 때 자연, 신, 인간에 있던 전체를 이제 못합니까? 통합하려고 제시됐다는 것이 큰 교육적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벨이 신과 자연과 인간을 무엇하려고 그랬다? 통합하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 유아교육에서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시되는 교육과정 무슨 교육과정이야? 통합 교육과정 들어보셨죠?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벨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는 게 음물과 뭐가 있습니까? 작업이 있죠. 이거 들어봤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거지만. 그래서 프라벨이 기본적으로 산림청에도 근무했었어요. 산림청에. 그러니까 음물이 목재를 만든 거잖아. 다 관련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프라벨이 페스탈로스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어떤 제시됐던 사상가들을 루소의 자연, 그 다음에 페스탈로스의 인간, 그 다음에 코메네스 신학자거든요. 그런 거를 모두 합쳐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신보다 위대하지 않지. 인간은 자연보다 위대하지 않지. 그런데 그거를 같은 눈높이에 하려고 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프라벨에 나오는 음물이 1음물에서 몇 음물? 10음물인데 1음물이 뭐냐면 통일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무슨 원리? 통일의 원리. 그게 뭐야? 신과 무엇과 자연과 인간을 통합하려는 것이 제2음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고 또 가베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라벨에 관한 음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석사 마치고 한 어느 정도 프라벨 그 주식회사에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 있어서 실제 가베 국내에서 어떻게 제작하고 그런 것도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물에 관해서도 좀 관심이 제가 있고, 그래서 프라벨의 제일 큰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전에는 자연 따로 뭐 따로 신 따로 또 뭐 따로 인간 따로 했는데 이제 어디 와서 프라벨에 와서 이걸 다 못합니까? 집대성 합치려고 했다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가 시험에서 누굴 제일 많이 물어봐? 프라벨. 그리고 프라벨 시스템을 킨더가르텐이라는 우리 쉽게 말하면 유치원의 그런 효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라벨에 관해서 시험지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벨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목사인 것처럼 신성을 중시하면서 뭘 중시하면서? 신성을 중시하면서 그 신성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프라벨 음물이 있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음물 갖고 노는 것이 아이들이 뭘 발현하게 해서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어. 그래서 음물 가지고 놀면서 뭘 발현시키자? 신성을 발현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프라벨이 신과 자연과 인간을 통일하려고 했지만 기본 베이스는 뭐에 바탕이 돼 있어? 신성의 바탕이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일로 했지만 뭐의 바탕에 대해 설명한다고? 신성에 초점 맞춰서 갔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프라벨 개념 단어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유제신론이라는 게 있다. 무슨 론? 만유제신론. 자, 모든 사물에는 뭐가 깃들어 있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바라보는 측면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프라벨은요, 굉장히 어떻게 따지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벨이 아까 산림청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산림청에서 일하다 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형 대학 가서 등록금을 전대주러 갔다가 이제 청강하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예나대학에서 수업을 듣다가 철학 수업을 들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산림청이니까 뭐 계측하고 뭐 이런 데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과에 등록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페스탈로치도 접하지 못했겠지,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 등록했는데 옛날에는 대학에 등록금 안 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대학 감옥에 갇혔어요. 다시 한번. 대학을 등록금 못 내면 옛날엔 대학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었어. 근데 프라벨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책을 그렇게 읽는 거야. 책을 읽었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형이 군대 갔는데 기본적으로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형 조카들 있잖아. 조카들 됐고 어린이집도 해보고 이렇게 됐던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귀국 그 남자에게 도와준 데서 킨더가르텐 이런 데 또 사기당해서 말아먹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아셨어요? 그래서 프라벨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생활과 이런 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프라벨의 사진 보면 이렇게 머리를 쫙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제비추리처럼. 그래서 프라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지친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라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포커스 맞춰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누구 알아야 돼요? 프라벨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가장 유아교육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또 물 안 물어. 또 물을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대, 중세, 근대 여기를 이제 나누면 우리 이제 여기가 현대라고 했었다. 뭐가 했었다? 현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천 년 된 얘기를 지금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흘러서 어디로? 중세, 그 다음 어디? 근대, 그 다음 이제 어디로 왔다? 현대로 옵니다. 그러면 현대와 이 현대 이전을 좀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현대 특징은 과학적이라고 했다. 무슨 적이다? 과학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현대 이전은 과학적이야, 좀 비과학적이야.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맞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현대에서 왜 과학적이냐면 20세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동연구법이 나옵니다. 무슨 법? 아동연구법. 그래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게젤 들어보셨죠? 그래서 게젤이란 사상가가 나오는데 그 학자는 아이들의 행동을 태어나는 시간 다 관찰해서 그걸 기록했어. 그래서 표준 행동 목록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무슨 개념을 제시했습니까? 준비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에 바탕을 둔 거야? 과학의 바탕을 둬서 이렇게 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현대 또 대표적인 나온 그 사상가 누가 나옵니까? 듀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듀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듀이는 경험을 중시하죠. 뭘 중시합니까? 경험을 중시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듀이도 아르바이트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목공소에도 일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 교육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 교육하고 듀이가 말하는 거 우리가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실용주의 또는 우리가 진보주의 또는 프래그머티즘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기존 교육을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이는 아이들 배우는 교육이 어디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실생활에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게 되는가? 경험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측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성냥개비를 갖고 놀았어요.
성냥개비 갖고 노는데 성냥개비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니까 그 성냥개 그 불이 손에 닿을 수 있어, 안 닿을 수 있어? 닿을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않으려고 그래? 성냥개비 또는 불 있을 때 조심히 안 해. 하게 되죠. 그게 경험이라는 거. 그래서 이 경험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성의 원리와 무슨 원리? 계속성의 원리와 무슨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 두이에 제시되는 측면도 현대에서 두이가 갖고 있는 측면이 실용주의 측면에서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야. 그래서 두이의 젖의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미국을 많이 변화시켰던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브라베, 두 번째 누구? 두이가 유아교육 사상가에서 빈도수가 제일 높은 사상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면 들어봤을 거예요. 몬테소리 여사 들어보셨죠? 현대 몬테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는 뭘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몬테소리도 여기는 루소라든지 프라베 그런 관심이 많았는데 이 제시될 몬테소리 여사는 특수 아동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특수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뭐냐면 이 특수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디 갈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몬테소리가 제시되는 큰 개념이 뭐냐? 첫째, 정상화라는 개념이다. 무슨 개념? 정상화. 그러니까 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처럼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흡수 정신을 강조한다. 무슨 정신이요? 흡수 정신을 강조합니다. 자, 타블로 라사 백지설처럼 아이들은 그대로 못한다고?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봤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교육이 있다. 무슨 교육? 자동교육. 자기에 들어온 문제점 스스로 못하려고 그래?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감기도 설명했죠. 무슨 기? 민감기.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준비된 환경이라는 표현을 써. 무슨 환경? 준비된 환경. 자, 그렇게 해서 몬테소리 여사가 제시되는 이 5가지 개념이 시험에 또 묻고 또 묻고 반복해서 묻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머릿속에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 설명해 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영역의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돼?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집에 가도 필긴 했지만 그래 앞뒤 말이 맞아서 이렇게 철학이 흘러왔거나를 인지하면 내용을 습득하는데 거부감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고대 때 뭘 초점 맞추고 자연에, 중세 때는 어디에 신, 그 다음 근대는 어디에 인간 이렇게 흘러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포커스 맞췄던 측면에서 우리가 인문주의가 나오고 또 무슨 주의? 실학주의, 또 무슨 주의? 계몽주의, 그 다음 신, 인문주의, 그 다음에 이제는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칠판에 여기 쓴 부분이 유아교육 사상가의 큰 획을 정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사상가 뭘 배울 건지 캐치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출발해 보겠어요. 자, 교재 38쪽부터 본격적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유아교육 사상가 38쪽부터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죠. 자, 고대 때 아까 자연에 초점 맞춘다고 그랬어요. 들어봤죠? 자, 그래서 크게 고대는 그리스와 뭐로 나누죠? 로마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큰 파트로 나누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는 좀 더 예술적이고 문학적이라면 로마는 전투적이고 막 쉽게 말하면 어떤 막 영역을 침범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스에 스파르타 뭐가 있어요? 아테네. 그러면
여러분 스파르타도 들어봤을 거예요. 스파르타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태어나면 약한 아이들은 떨어뜨려 죽이고 이렇게 하는 스파르타 그런 게 나온 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후에 배우는 스파르타 반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 알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죠. 38쪽에 고대 어디의 교육? 그리스 교육을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여기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자 보겠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특징이 있고 뭐가 있고 문화적 특징이 있고 자 보도록 하자. 사회적으로는 자 독립국가들이 있어 없어? 있어. 도시국가들 폴리스가 형성 들어봤죠? 폴리스. 그래서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 종교적 뭘 형성하고 있어? 공동체를 갖고 있어. 그래서 고대 그리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그 철학적 논쟁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유민과 뭐에 관해서 노예의 엄격한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계급적 차별이 있었다. 무슨 차별? 계급적 차별이 있었어요. 자, 거기는 한번 밑줄을 쳐주시면 거기에 제시된 계급적 차별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코메니우스에 가서 어디 가서? 코메니우스에 가서 서민 교육까지 인정한 게 코메니우스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야? 귀족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코메니우스가 인정받는 게 뭐냐면 코메니우스 가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대중교육 강좌 사람이 코메니우스야. 기억해 두셔야 돼. 알았나요? 자 보자. 그래서 노예가 있고 누가 있어요? 자유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피라미드 아시죠? 이렇게 그것도 다 돌로 나른 게 사람이잖아요. 그 노예가 하고 막 그게 된 거야.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자유민은 정치하고 말만 뻔지르 하고 뭔지 알겠지. 그렇게 했는데 노예는 어디에 참여하고 생산 또 그다음에 땅도 파고 이제 이해가 됐죠? 피라미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고대 때는 차별적이야 평등적이야? 차별적이었다는 뜻이야. 귀족 중심이라는 거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자. 문화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고대의 문화가 나중에 중세 르네상스 어디에 영향을 줘? 신인문주의에 영향. 아까 설명드렸죠? 르네상스 하시면서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 특징을 보자. 그리스 사람은 현세적인 뭘 존중해? 인간 생활을 존중하고 또 상상력이 뛰어나고 또 무슨 감각?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시죠? 막 벽화 그런 거 알겠죠? 미적 감각에 굉장히 관심이었다. 투철한 자유와 무슨 정신? 독립 정신. 체육과 뭘 중시해? 무술을 중시하기도 했어요. 자, 39쪽 보겠어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이제 무슨 특징을 보자. 교육적 특징을 보니까 뭘 강조하는 거야? 인문주의를 강조. 무슨 주의? 인문주의. 그러니까 다방면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무엇에 좋아해? 인격의 무슨 발달? 조화로운 발달을 중시한다. 거기 이제 미쳐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틀에서는 자연에 초점 맞췄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에 대한 발달을 제시한 거야?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 그렇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실현이 되는 거야? 신인문주의에 가서 이게 나타나려고 했던 거지. 페스탈로치와 프라벨에 가서. 이해가 됐는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 인간에 대한 존중은 옛날부터 있었어 없었어? 있었던 거야. 고대 때부터. 그런데 무슨 시대의 거침에 따라서 중세를 거침에 따라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땅 밑에 떨어지고 교황 중심이 되고 막 군사 위주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강조한다고? 장식적 교육을 강조한다. 자, 미스쳐. 이게 무슨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장식적 교육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액세서리 이런 거 그걸 장식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그래. 웅변하게만 초점 맞춰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는 측면에 초점을 따라서 무슨 교육을 강조한다고?
장식적 교육을 얘기한다.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실생활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 교육이나 무슨 교육은 아니라고 그래. 생활 준비 교육은 아님. 이렇게 써 있지. 그러니까 뭐야? 언변만 뛰어나면 돼. 그 앞으로 폴리스 그 나가갖고 누가 옳고 그르고 거기서만 잘하면 된다. 그 뜻이야. 이해됐죠? 지금 글이 쓸 때? 오케이. 그러니까 실생활 중심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지금 해석하자면. 맞죠? 무슨 교육을 강조해? 자유교육을 강조. 무슨 교육? 자유교육.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자유교육인데 누구를 위한 교육이죠? 자유민이야. 근데 누군 배조가 됐어요? 노예 또는 누구? 여성은 제도. 그러니까 아직도 차별적인 거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성을 도야한, 뭘 도야한? 이성 도야를 통한 도덕적 품성을 가리키려고 그래. 자, 그래서 거기 밑쳐야 될 게 덕이라는 거에 밑쳤어요. 도덕. 자, 우리 도덕이 뭐죠?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도덕이라 이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고대 때도 이런 도덕성, 모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 교육이 그런 측면을 갖고 있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 뭘 가르칠 수 있다고? 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옛날부터 도덕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도덕이 더 땅에 떨어져 있지. 뭔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플라톤 시대 때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동굴에 이런 얘기 써 있어. 요즘 아이들 싸가지 없다라고 플라톤 때도 써 있었어. 동굴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요즘 세태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이렇게 똑같아. 그게 언제 때 있었다는 거야? 고대 때도 있었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요즘 애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가리키자? 도덕을 강조했다는 게 계속 연결된 거. 또 뭘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개성을 존중하니까 집단 교육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뭘 추구해야 돼? 신미주의. 뭘 추구합니까?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게 됐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어. 스파르타저 뭘 비교했어요? 아테네를 비교했죠. 그리스에 스파르타 누가 있는데? 아테네가 있는데, 그래서 스파르타는 도리아족이라고, 아테네 무슨 족? 이오니아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뭐 외울 필요 없지만 그리스는 스파르타 뭐로 나눠졌어요? 아테네로 나눠져 있는데, 스파르타 뭡니까? 군사훈련 내용에 보시면 애국적이고 용감히 뭘 양성해야 돼? 군인 양성에 초점 맞췄어. 찾았나요? 반면에 아테네는 심신이 조화로운 무슨 양성? 자유민 양성.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 안에서도 군사냐 자유민이냐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구별됐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일단 스파르타에서는 뭘 강조하고? 체육, 또 무슨 훈련? 군사훈련. 그러니까 스파르타 말하면 바로 군인이야. 뭐라고요? 군인, 군사 양성에 초점 맞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동시에 3R이 나오죠. 찾았습니까? 이건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3R이 뭐냐면 리딩의 R에 동그라미 치세요. 리딩의 R. 그 다음에 writing, 거기에 writing의 R. 그 다음에 arithmetic, arithmetic이 세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 세막이, 그거를 무슨 R이라고 그래? 3R이라고 하는 거야. 찾았어요? 그런데 이 3R이 왜 알아야 되냐면 두이가 기존 교육을 비판했다고 그랬죠. 기존 교육에 강조하는 게 3R이야. 읽기, 쓰기, 세막이.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아이들이 뭐합니까? 웅진 승급이 학습지 지도 받고 있죠. 그게 다 무슨 교육이야? 3R 교육이라 할 수 있어. 근데 이 3R 교육은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두이가 비판하게 된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때도 교육 내용에는 뭘 가르쳤다? 3R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자. 40쪽에.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군사훈련 초점 맞춘다면 당연히 아테네에서는 도덕적이고 심리적 개성 중시했겠죠. 찾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알았던데 스파르타는 무슨 양성? 군인 양성. 그 다음에 아테네에 대해서는 자유민에 대한 인간 존중에 초점. 그게 큰 차이점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과 아테네 교육도 제시됐는데 스파르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정교육교 뭐로 나누죠? 국가교육기로 나눠서 보니까 출생에서 6세까지는 어디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쳤다면 자 7세부터는 어디서 가르쳐야 돼? 국가에서 신체적 기초훈련 또 무슨 훈련? 군사훈련, 현역 복무 자 그래서 병역 의무가 언제까지야? 50세까지야. 좋은 나라죠?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 양성에 초점 맞춰 볼 수 있다. 반면에 어디는? 아테네는 심신이 조화로운 뭘 양성해야 돼? 시민 양성을 한다. 찾으셨죠? 그래서 전기에 심신의 조화로운 국가 시민을 못한다고 육성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파르타와 아테네 큰 차이점이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부터 초점 맞추는 거냐면 제가 아까 칠판에 썼던 게 이 설명이 나옵니다. 자, 고대 때 보겠어요? 누가 있었어요? 사상가? 소피스타. 맞죠? 그러면 원을 크게 그리고 소피스트가 이렇게 크다 하면 그 점이 뭐야? 소크라테스 학파야. 맞지? 제가 칠판에 그렸듯이 맞죠? 자, 보도록 하자. 소피스트들은 자, 보도록 하겠어요. 기본 사상이 주관적이고 또 못합니까? 상대적이고 또 무슨 주의야? 쾌락주의적 진리가. 제가 설명드렸지?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소피스트들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것에 반해서 41쪽 보겠어요? 비교를 먼저 해보면 이해. 누구? 소크라테스를 보자. 찾았어요? 자, B에 진리관이 보편적이고 또 무슨 적? 객관적이고 무슨 진리관? 절대적 진리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교육 사상들의 소피스트의 생각에 반해서 나온 게 누구 생각이야? 소크라테스 생각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 자, 왜 쾌락주의 상대주의가 비판을 받았을까? 소피스트들이 주관적인 상대적 쾌락주의를 했잖아. 왜 비판을 받을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했죠? 한 글자. 초성이 디귿이야. 잘했어. 도덕이 없은 거야. 쾌락주의니까 도덕이 붕괴된 상황. 이해됐는가?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생각은 인간의 뭐에 초점 맞추는 거야? 쾌락에만 초점 맞추니까 뭐가 없는 거야? 도덕성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됐는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진리관을? 절대적 진리관이 나온 거야. 이유가 뭐해? 뭘 키워야 되니까? 도덕. 여러분들 저스티스 정의란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 살면서 제일 강조하는 거 나도 공평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게 정의잖아. 그거는 고대 때도 마찬가지다. 아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몇 세도 18세 이상도 이제 투표할 수 있게 되잖아. 이해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잖아. 이 정의라는 거는 반대말이 불의잖아. 그럼 우리가 불의를 참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일본에 있는데 지하철이 오는데 한국 친구가 구했잖아. 자기는 죽고. 그런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콜벅 아시죠? 콜벅도 도덕 발달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배가 침몰하는데 구조선에 누굴 먼저 태워야 되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첫째 뭐 임산부 뭐 노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나 먼저 갈 거야 막 그러면서 뭐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 보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야? 도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도덕과 저스티스, 모랄과 저스티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해. 우리는 똑같이 인간은 공평하다고 태어났으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뭐 요즘에 안타깝게 뭐 금수저, 흑수저 뭐 많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의로운과 정의롭지 않은 거야. 정의롭지 않은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철학의 바탕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정의, justice. 뭔지 알겠어요? 공평함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대 때 소피스트들이 있었는데 소피스트들은 최초에 누구 교사네? 직업교사들이었었어. 직업교사들. 소피스트 무슨 교사? 직업교사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 바깥에서 아테네 온 외국인들 지혜로운 자라다. 무슨 자? 지혜로운 자라고 했던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결국 소피스트들은 욕망에 무슨 주장을 했어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거기 문구 찾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주의를 강조해. 그러니까 인간은 뭐의 척도야? 만물의 척도. 그래서 인간 I라고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 로마 그리스 숫자 1, 2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출발이 I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로마 숫자 1, 2, 3, 4 나오지 않아요? 그 기준이 I, 나부터 이렇게 나온 거. 그리스부터 나온 거. 이해되셨죠 지금? 이 어원이 여기 된 거야. 인간은 무슨 척도? 만물의 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가 나중에 동양도 배우겠지만 서양과 동양의 큰 차이점 뭐죠? 서양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는 1인칭이야. I야, I. 그렇죠? 그런데 동양에서 뭘 강조하죠? 3인칭이죠. 위잖아, 위. 우리. 집단주의잖아. 근데 서양은 누구 중심이 제일 중요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언제부터 나온 생각이야? 소피스트 고대 때부터 나온 생각이야. 그래서 판단이 전혀 틀려. 그래서 여러분 더치페이 아시죠? 요즘 많이 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쏜다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망하고 막 그랬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이 개인주의가 언제부터 나온 거야? 고대 때 소피스트 개인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제 개인주의가 뭔지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무슨 주의를 얘기한다? 실용주의. 자, 지식은 개인의 무엇을 위한 도구야? 출세를 위한 도구야. 이거 무슨 얘기야? 이때는 유튜브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인터넷이 없었어. 그러니까 책을 읽고 수사, 웅변할 수 있는 사람이 대장인 거야. 근데 이때는 글자도 모르고 히라버, 라틴어,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렵잖아. 그러니까 말하는데 굉장히 유식해. 그리고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그래갖고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소크라테스 아내를 악처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악처가 아니었었어. 소크라테스 아내가 뭐냐면 제자들 데리고 밤새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집에 쌀이 떨어뜨게. 그럼 그걸 좋아할 아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부터 소크라테스 아내가 어떡합니까? 바가지 긁기 시작한 거야.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를 더 철학가로 더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소피스트는 나중심, I여서 쾌락주의를 강조했는데 쾌락주의 문제점이 뭐였죠? 도덕성이 없어졌다 이거지. 도덕성.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만 아니면 돼. 강호동이야. 1박 2일 했는데 자기만 야외치치만 하면 돼.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보자. 이제 소피스트가 뭔지 이해가 됐죠? 그래야 누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그에 반해서 나온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머리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케이. 그래서 처세술 또는 무엇합니까? 주입식 무슨 교육? 암기식 교육을 했던 거야, 소피스트들이. 자, 41쪽 가자. 그래서 그때 관련된 소피스트. 프로타 누가 있다? 고라스. 인간은 뭐의 척도다? 만물의 척도라고 했던 사람이 최초의 소피스트 누굽니까? 프로타고라스.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참고로 알아둬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윤리나 그런 데서 나옵니다. 다음 불가지론. 진리가 없다고 강조한 사람 누가 했다? 고르기아스.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지론 뭡니까? 세상엔 지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지? 니체는 뭔 죽었다.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하듯이. 자, 그 다음에 누구 또 있습니까? 히피아스. 법률은 무엇의 폭군이다? 만인의 폭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피스트야. 소피스트.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다고? 이 소크라테스가 있다. 근데 여기 보자. 이거는 소크라테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은 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의 교장이야? 수사학교. 수사학교가 뭐야? 말 잘하는 걸 얘기해. 수사가 뭐냐면 이거 꾸민다는 뜻이야. 수사. 우리가 범인 잡는 수사가 아니고 수사, 꾸민다는 뜻이야. 장식. 맞지? 그래서 뭐에 대한 교육한다고? 웅병가. 왜 이렇게 써? 아크로폴리에 모여갖고 뭡니까? 너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지금 웅변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관해서 말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말을 잘해야지 상대를 제압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면 100분 토론, 끝장 토론 이런 거 있잖아. 결국 뭘 잘하는 사람이 이빨을 잘 까는 사람이 끝내는 거야. 문제 아셨습니까? 그걸 무슨 학이라고 그래? 수사학.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수사학의 목적은 뭘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다. 거기 써놨잖아요. 예,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입만 갖고 있으면 잘해. 말만 잘하면 성공하는 사람이었어.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소피스트 생각에 반해서 나온 게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에 반한 생각을 나타내는가? 뭐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밑줄 치세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뭘 제시했어요 이제? 이성을 제시했다. 뭐 한다고? 이성. 밑줄 치세요. 이성이란 단어는 계속 나오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이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본성이죠. 본성은 뭐야? 동물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에 살아요? 뭐에 의해 살아요? 이성에 의해 산다 그 뜻이지. 맞지? 그런데 소피스트들이 뭐에 빠져 있어? 쾌락주의 빠져 있는 거는 동물적이다라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자, 그래서 보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라 타고날 때부터 뭘 갖고 있어요?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진리를 인식한다? 보편적 진리. 그래서 무슨 존재야?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여백에 써놓으세요. 자, 책을 만드는 거 노트에다가 다 써놓은 거야. 이성하고 반대말이 뭐죠? 본성이야. 본성은 다른 뭐랄까? 동물적 본능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소 때도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는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동물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다 극복하는 걸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절대적이고 또 어떤 진리관? 객관적이고 또 무엇합니까? 보편적 진리관을 제시할 수밖에 없던 게. 거 보자. 뭐가 나타나다는 거야? 사회에 뭐가 나타나더라? 혼란.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도덕적이고 또 못해 윤리적으로 문란해 안 문란해? 문란해졌다 이 뜻이야. 이제 깨달았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고대 때 시작했던 철학은 처음에는 쾌락적이었어. 주관적이고 동물적이었어. 근데 뭐가 무너졌어? 도덕성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많은 소피스트에 반해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시면서 먹은 소크라테스는 뭘 제시한 거야?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이성이 있다라고 제시한 것이 커다란 변화를 준 거지. 이제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개별적 행위 이면에 내재해야 된 본리적 진리 습득과 실천하다 진리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제 확실히 이해됐지? 자, 밑줄 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의 목적은 자, 무슨 합일? 지, 덕, 목, 합일. 무슨 뜻이야? 알지자와 덕과 아는 것은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치해야 된다. 그 뜻이지. 자,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행하는 거에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인간을 양성하죠? 도덕적 인간 양성을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는가요? 오케이. 자, 왜 소크라테스가 기본적으로 이성을 얘기했는지 깨달으셨어요? 오케이. 확실히 깨달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 그래야 플라톤이 관념론이 나오는 게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도 이성을 중시하는데 누구의 영향받은 거야?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교육 방법에는 대화법과 뭘 썼어요? 문답법이라 써. 그래서 누구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게 문답법인데 그걸 좀 쪼개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단계 있고 몇 단계 있어요? 2단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대화법이라고 쓰지만 그 안에는 더 쪼개보면 기본적으로 소극적 대화가 있고 무슨 대화가 있어요? 적극적 대화로 사실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소극적 대화는 뭐냐면 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자, 무의식적 무지 무슨 뜻이야? 내가 무지한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거 자체도 몰라. 그러면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겠지. 그게 무슨 의지야? 의식적 무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파괴. 그게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는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무지하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무지하고 있는 무지를 깨우쳐줘야 되지. 그게 합리적 뭐야? 진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화법도 같은 말로 문답법은 크게 반어법과 삼파법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대화법이라고 해. 누구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알라.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야, 2단계야? 확실해요? 여러분 2단계야? 1단계야? 다시 물어볼게. 자, 내가 지금 아는 것도 뭐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걸 인지하고 있어? 모르는 거 인지해? 아유, 자신 있게 얘기해. 묻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뭐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그 시골에 사는 분이 남대문도 아는데 뭐가 더 크다고 그래. 남대문이 더 크다는 사람은 무슨 무지야? 무의식적 무지지. 거기에 인식이 없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의식적 무지는 내가 어디 가는 길을 알지만 거기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몰라. 그러면 알지만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인식하는 거지.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 무지에서 의식적 무지로 탈피해야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의식적 무지에서 어디 무지로? 의식적 무지로 넘어온 거야. 오늘 고대부터 쭉 현대까지 해보니까 알 것 같은데 어서 들어오는 본 것 같은데 명확한 게 있고 불명확해 있는 거는 의식적 무지가 된 거야. 맞지? 거기에 이제 더 깨닫게 내가 해줄 거야. 그래서 합리적 뭐라 그래? 진리로 끌어가. 그래서 수업을 대화법, 문답법으로 하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가 제기했던 얘기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시했던 맥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삽입적 보겠어요. 거기 보니까 반어법과 뭐가 있죠? 삼파법이라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아시겠어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미치죠. 덕은 바로 무엇이다? 지식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는 것은 도덕이다 그 뜻이지.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걸 행하면 더 나쁜 거지. 지금 설명 이해됐는가? 그래서 덕을 갖는 산다는 건 지식이 있다 없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셨어요? 덕은 바로 무엇이다? 지식이다. 자, 그래서 악행, 똑바르지 않은 행동은 무엇의 결과야? 무지의 결과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나오잖아요. 판결 낼 때
이랬잖아. 그때 당시에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그런 나오잖아. 뉴스에도 보면 사실은 그게 자기가 알면서도 그랬는지 모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걸 못하는 것은 이때 소크라테스 생각은 무엇의 결과라 본 거야? 무지의 결과. 자, 보자. 아이들이 엄마 도와준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있는 주스를 잔을 엎을 수도 있잖아. 그건 무지의 결과를 할 수 있잖아. 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막 탓하면 돼, 안 돼? 안 돼야 되는 거죠. 아이가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치세요. 소크라테스는 써놓으서 여백에다.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한 사람이야? 떡이야, 떡. 써. 시작. 무슨 떡? 여백에 써. 소크라테스 떡 써놔.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 뭘 강조했어? 떡. 오늘 암기사항이야? 소크라테스 뭘 강조했어? 떡. 먹는 떡 말고 뭐야? 도덕을 강조한 사람. 틀리면 안 돼. 다시 한번. 지행합일, 언행일치 결국 뭘 강조하는 거야? 덕. 틀리면 안 돼. 다시 한번 따라한다. 무슨 떡? 시작. 소크라테스 떡. 오늘 집에 지나갈 때도 뭐 생각하셔야 돼? 떡 생각해 주세요. 알겠어요? 누가 얘기한 거야? 소크라테스. 근데 그 떡이 아닌겨? 알았나요? 다시 한번. 자, 뭘 강조한다고? 덕. 덕은 뭘 얘기하는 거야? 도덕.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나타난다. 그 뜻이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왜냐? 지금까지 시험에 소크라테스를 물은 적은 없거든요. 물은 적은 없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기본이라 얘기할 수 있잖아. 알았습니까? 자, 따라한다. 자, 소크라테스 뭐야? 떡! 자, 내가 소크라테스 여러분 못합니까? 떡! 얘기해도 알겠죠? 아셨어요? 자, 소크라테스. 오늘 떡 싸 먹어야 돼.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 떡! 알았죠? 기억해 주세요. 바로 덕은 뭘 얘기하는 거야?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걸 덕입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선은 무엇에 따르는? 본질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덕은 바로 무엇이다? 지식이다. 알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지행합일. 찾았죠?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하게 됐다? 덕을 강조했다. 맞죠? 왜? 소피스들이 쾌락주였고 도덕이 문란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 무슨 떡? 소떡이야, 소떡. 요즘 소떡 유용하지? 소세지와 떡꼬치 하는 소떡 들어보셨어요? 이영자 먹는 소떡 알죠?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소떡 써놔. 소떡. 무슨 떡? 소떡. 무슨 떡? 소떡. 소떡이 뭐야? 소세지와 떡꼬치가 아니야. 알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했어? 떡. 오늘 뭘 사 먹는다? 소떡 사 먹어. 알겠어? 소떡. 알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교육은 지식의 무엇이 아닌 주입이 아니 뭘 개발시키자? 사고를, 생각을 개발시키자. 그 뜻이야. 무엇한다? 생각을 개발하자. 뭘 개발하자? 생각을 개발하자. 제시했습니다. 자, 거기 개발주의에서 그 개발에 밑줄 쳐넣으세요. 개발에. 자, 이 칠판 봐주시면 요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알아두셔야 돼요. 개발이 있고 개발이 있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맞지? 자, 뭐냐면 개발은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 무슨 적인 거? 내면적. 여기 개발은 외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도덕성 뭐야? 개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어 중에. 알았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어요? 산업 무엇 할 때? 개발할 때는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발하고 개발의 차이점도 교사될 사람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갖고 저기 교장 선생님도 공문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이들의 무슨 개발? 무슨 개발? 인성 개발. 무슨 단어 써야 돼? 이거야.
여의야. 그런데 그 문서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인성이 재개발됩니다. 알겠나요? 알았지? 오케이. 이 개념도 알아둡니다. 이렇듯이 내면 지식적 측면을 강조한 누구는? 소크라테스는 누구냐? 소크라테스는 자, 사고력 개발, 무슨 주의? 개발주의를 얘기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어쨌든 소떡이야. 무슨 떡? 소떡. 무슨 떡? 소떡. 자, 진리의 무엇이자 삼파이자 무슨 존재로서 봤다? 동반자적 존재로서 교사를 봅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왜 진리를 전파하려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가 왜 진리를 전파해 주려고 했을까요? 뭘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지. 결국은 도덕성이야. 무지를 깨닫게 해서 뭘 개발시켜? 도덕성을 깨닫게. 그거 틀리면 안 돼요. 오늘 주제가 뭐야? 소떡이야, 소떡. 알았죠?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 소떡. 알겠나요? 오늘 뭐만 알아도 돼? 소떡만 알아도 집에 가. 끝이 알겠습니까? 자, 무슨 떡?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했다고? 덕을 강조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지금 시대에도 뭐가 필요한 시대죠? 도덕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인성교육하는 게 뭐 때문이야? 도덕 발달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소년 범죄, 소녀 범죄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철학적인 우리가 교육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도 철학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 볼 수가 있어요. 도덕성에 관해서. 알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자를 통해서 반성과 못한다고 성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무슨 한계,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해줘갖고 객관적 무엇을? 진리를 인식하도록 한다. 이거 무슨 뜻이야? 누구만 옳다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거지. 맞지? 소피스트처럼. 그러면 자기만 옳으면 도덕적이라고 판단은 누구 기준이 되는 거야? 자기 기준에서 도덕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럼 돼, 안 돼? 객관적인 도덕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성이 필요한 거지. 맞죠? 맞죠? 오케이. 오늘 주제는 왜 소피스트에 반해서 누가 생각이 나왔는가? 소크라테스가.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 오늘. 맞지요? 오케이, 잘했어. 이해됐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질문법, 또 무슨 법? 토의법, 무슨 학습? 발견학습, 또 무슨 학습? 탐구학습 원리를 준다. 자, 그러면 거기 하나 발견학습에 비추셨어요. 자, 옆에 여백에 써놓으세요. 발견학습과 비슷한 용어가 발명학습이 있어. 무슨 학습? 발명학습이 있어.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이 뭐죠? 자, 좋아요. 없던 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발명학습이야. 인벤트. 맞지? 그런데 무슨 학습은? 발견학습은 유에서 유야. 처음에 못 발견했던 거를 찾아내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발견학습 써놨죠? 관련된 발달 사상은 누구냐면 브루노 써놓으세요. 브루노가 강조한 학습이 무슨 학습이다? 발견학습이야. 무슨 학습? 발견학습. 무슨 학습? 발견학습. 알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 무슨 원리를 강조한다고? 탐구학습. 이제 나중에 이제 발달에도 그 영향 끼친 거. 누구 생각이? 소크라테스 생각이. 왜 그렇게 했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런 기회들이 탐구학습에 영향을 줬다 볼 수 있다. 이해가 됐나요? 잘했어.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정리할게요. 소피스트는 어떤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었죠? 내 생각이 옳다. 주관적이었어. 그런데 그 주관적에 갖고 문제점이 뭐야? 나만 옳으니까 모든 사람이 옳은 건 없지.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걸 바라보던 누가? 소크라테스가 뭘 제시한 거야? 아, 객관적인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성을 얘기하면서 뭘 강조한 거야? 도덕을 강조한 겁니다.
확실히 이해됐죠? 잘했어. 그 영향을 받은 제자 누구는? 플라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설명하는데 그럼 플라톤도 뭘 강조한 사람이겠어요? 이성. 덕을 강조했겠지. 맞죠? 스승에 따라다녔으니까. 알겠나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어.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까 플라톤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 보도록 하자. 소크라테스 제자로서 아카데미를 설 무보수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자, 여기 보니까 그 철학적 입장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자, 절대적 뭘 강조한다? 진리관을 강조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의 시조? 관념론의 시조가 누굽니까? 플라톤이야. 무슨 론? 플라톤. 자, 그러면 아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상계지. 돌멩이가 있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무슨 계야? 이상계야. 또 감각적으로 있는 거 무슨 계야? 현상계야. 그래서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이원론이라 설명. 이거 구별 잘해야 돼. 그러니까 플라톤은 돌멩이를 머릿속에 생각할 때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을 본유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념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 플라톤은 거기 이원론이지. 옆에 여백에 써놓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이야. 다시 한번 여백에 써놓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론? 일원론이야. 무슨 론? 일원론. 무슨 론? 일원론. 써놨나요? 자, 그럼 설명할게. 이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원론이나 설명하는데 자, 플라톤은 생각과 사물을 따로 존재한다고 얘기했어. 맞지? 그러니까 분리됐지. 무슨 론? 이원론이지. 그런데 아리스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은 돌대로 있고 생각은 생각대로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슨 논이라고 그래? 일원론이라고 그래. 구별해야 돼요. 다시 한번. 플라톤은 절대적 진리가 뭘 강조한다가 이데아. 이데아가 뭐냐면 이상적인 거, 절대적 진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수의 철인교육 강조고 그런 게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인 정치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셨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막 억울해 안 억울해? 옳지 않아. 그런데 스승은 죽었잖아. 그럼 이걸 고쳐야겠어. 고칠 사람은 힘이 센 누가 있어야 돼? 통치자, 철인이 있어야겠다 생각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3쪽에 철인이 있고 그래서 지혜와 무슨 덕이 필요해? 이성이 필요한 통치기가 필요하다 생각한 거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 플라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로 얘기했고 이렇게 그 옆에 여백에 그려지면 자, 여기는 철인 또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군인. 여기 누가 있고 농공 상인.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철인은 무엇에 관해서 가른다? 지혜. 이걸 암기해두세요. 무엇 한다고? 지혜. 군인은 뭐가 있어야 돼? 용기. 맞죠? 그 다음에 생산 계급은 뭐라 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실현이야? 뭐에 대한 실현? 덕. 덕이 다른 말로 뭐야? justice, 정의야. 오늘 주제가 지금 정의, justice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스승은 뭐만 강조했는데? 덕을 강조했는데 플라톤은 더 쪼갠 거지. 뭐가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해서 그래서 네 가지의 중용이 필요하다. 네 사주덕이라고 그래. 무슨 덕? 사주덕. 첫째 무슨 덕 시작? 지혜의 덕. 또 무슨 덕? 용기의 덕. 무슨 덕? 절제의 덕. 근데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취득하게 한 거야? 정의, justice.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다시 한번. 플라톤이 스승이 악법도 벅이다 죽은 게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그 아주 현인, 머리가 똑똑한 철인 정치가 필요해. 지혜도 필요하고 국가론에 쓴 내용에 군인이 뭐가 있어야 되고 용기도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농공상인은 절제, 금욕이 필요하죠. 아셨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무엇으로 향하는 거야? 결국은 정의. 이거는 오늘 자 따라한다. 소크라테스가 못합니까? 떡. 그 제자 누구는?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강조하는데, 자, 뭐의 덕? 시작. 지혜, 또 무슨 덕? 용기. 또 못한다고? 절제. 그렇게 해서 결국 뭐로 간다고? 정의까지 가는 거. 알았나요? 자, 그러면 앞자 맞다 보자. 지용절. 뭐라고? 지용. 지드래곤이 아니야. 무슨 절이라고? 지용절. 무슨 절? 지용절이 어디에 갔어? 정의에 갔다. 뭐 말도 안 돼. 알겠나요? 자, 다 외워. 시작. 무슨 절이? 지용절이 어디에 갔어요? 정의에 갔어. 말이 안 돼도 외워야 돼. 다시 시작. 무슨 절이? 지용절이 어디 갔어? 정의에 갔어. 근데 말이 안 돼도 해야 돼. 다시 시작. 입에 리허설 하세요. 자, 무슨 절이? 지용절이 어디 갔어? 정의. 누구 생각나야 돼? 플라톤. 다시 한번 시작. 자, 따라한다. 시작. 무슨 절이? 지용절이 어디 갔어? 정의. 시작. 지용절이 어디 갔어? 정의에 갔다. 시작. 지용절이 어디 갔습니까? 정의에 갔어. 물론 정의롭지 않지만 지드래곤이 알겠습니까? 표현이. 자, 다시 시작. 지용절이 어디 갔어요? 정의에. 계속해. 이따가 시작. 지용절이 어디 갔어요? 정의에 가. 오늘 요것만 외우면 돼. 소크라테스 뭐? 떡. 그런데 더 제자인 플라톤은 지용절이 어디 갔다고? 정의에 가. 요거 제일 중요해. 뭐라고 그래? 중요한 덕이라고 그래. 알았나요? 됐죠? 자,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론에 시민 계급을 나눴어요. 그렇게 하고 철인, 통치 계급, 또 무슨 계급? 군인 무슨 계급? 방위, 또 무슨 계급? 생산 계급. 이렇게 나눈 거야. 그래서 골드 못합니까? 실버 또 못합니까? 리드 이렇게 나눴어. 옛날에도 있었네. 금수저. 농담이지 말겠습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지혜, 이성의 덕, 용기, 그 다음에 절제가 기본적으로 어디로 향한다? 저스티스로 간다는 거. 이거 핵심입니다. 알겠나요? 됐죠? 자, 그럼 플라톤의 교육 목적 보자. 무엇의 실현이야? 무엇의 실현? 이데아의 실현. 진선미의 무슨 가치를 실현한다고? 절대적 가치. 자, 미치죠? 이제 이해되겠죠? 왜 절대적 가치야? 소피트에 반했잖아. 소크라테스 영향 받았으니까.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선미한 인간을 육성하다. 지혜 못한다고? 절제, 용기, 정의. 몇 가지 덕을 조화롭게 구비하자? 네 가지 덕을 조화롭게 구비하자. 알겠나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유능한 뭘 양성하자? 시민 육성. 그래서 가치, 지혜, 봉사, 정치적 재능, 미덕을 구비한다. 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보면 얼마나 소피스트들이 있을 때는 무절제하고 쉽게 말하면 봉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랬냐 이 뜻이야.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래서 스승이 누가 나온 거야? 소크라테스가 나온 게 그 뜻인 거지. 깨달았나요? 오케이. 자, 교육 내용 보자. 0세부터 6세는 누구 품에서 키운다? 어머니 품속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자. 국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 아셨습니까? 오케이. 6세부터 몇 세는? 18세는 국가에서 학교에 못하자 입학하도록 돼 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0세부터 6세는 어머니 품의 교육이라 동화유의 이렇게 써있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0세부터 6세도 사실은 국가에서 키워준다고 얘기한 사람이야. 플라톤이. 근데 그 교육 내용은 뭐에 관한 거?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라든지 그런 뜻이야 이게.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찾았어요? 뒤에 이제 아리스토텔한테 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봐. 0세부터 6세의 교육
내용은 자, 다시 한번 국가론을 제시한 플라톤은 어디서 교육을 책임져야 돼? 국가에서 책임져야 했다고 얘기한 사람이야, 플라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0세부터 6세도 어디서 책임져야 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 교육 내용은 어떤 걸 해줘라? 엄마가 품속에서 들려주는 동화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해줘라. 이런 뜻이야, 이게. 이해됐어요? 알았나요? 오케이. 교육 방법 보자. 뭐에 따르는? 대화법에 따르는 상상력, 영상력을 개발하고 이데아를 인식한다. 찾았죠? 자, 플라톤의 유아 교육의 목적을 보도록 하자. 자, 기본적으로 대시됐듯이 서로 앞에서 무슨 덕을 실현하는 거다? 조화의 덕. 미쳤죠? 무슨 덕? 조화의 덕. 그 조화의 덕이 바로 뭐야? 정의야. 뭐라고요? 정의. 세 가지 계급이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이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금운동으로 나눴다. 그래서 진선미를 얘기했고. 자, 별표 치세요. 혹시라도. 유아 교육의 목적은 자, 좋은 가르쳐 놓으세요. 좋은 뭘 위하여? 국가를 위해. 시험에 나옵니다. 좋은 뭘 위하여? 국가를 위해. 좋은 뭘 양성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인재 가르쳐 놓고. 왜냐하면 플라톤의 저서에 국가론이 있지. 그러니까 플라톤 나오고 이런 문장이 나왔고 가로가 쳐 있다. 예를 들자면 로크에 건강한 신체가 뭐가 깃든다.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도 가르쳐서 나왔었어, 시험에. 알았습니까?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플라톤 나오면서 좋은 기억 써 있고 위하여 좋은 니은 써 있어. 그 뭐야? 좋은 뭘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뭘 양성한다? 인재. 이거 쓸 수 있을 때 뜻이야.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 무슨 논이 생각나야 돼? 시작. 국가론이 생각나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좋은 뭘 위하여? 국가를 위해. 좋은 뭘 양성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플라톤이 유아교육부터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선량한 뭐가 되도록? 시민이 되도록 훈련시키다. 자, 알아야 될 거. 좋은 뭘 위하여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유아 때부터 가르친다. 이 뜻이야, 이게. 알겠나요? 좋은 국가를 위해서는 뭘 양성한다? 좋은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알았나요? 잘했어. 자, 유아교육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명하고 유연한데, 자, 허황 때 뭘 들려주면 안 돼? 신화나 무엇 한다고? 전설을 들려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줄 치세요. B에 플라톤도 어떤 국가를 건설하는 거 초점 맞췄다? 이상국가,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 찾았나요? 자, 유아교육 방법 보자. 모든 어린이는 무슨 직후부터? 출생 직후. 부모, 여기 있잖아. 부모 곁을 떠나 국가에서 뭐 된다고? 양육되어진다. 그럼 아까 내가 그랬어. 0세부터 6세도 어디서 키워야 된다 그랬어? 국가. 이제 이해됐나요? 근데 교육 내용, 어머니 품에서 이 문구만 보면 누가 시키는 것 같아? 엄마가 시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잖아. 이제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모든 어린이는 어디부터? 출생 직후. 누구 떠나서? 부모 곁을 떠나. 어디에서 양육된다고? 국가에서 양육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맨 위에 있는 디귿의 교육 내용 0세부터 6세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됐는감?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남아뿐 해야 누구도 여아도 밑줄 치자. 남녀 차별을 두지 않았어. 누구는? 플라톤은. 누구는? 플라톤은. 여백에 써놔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녀 차별을 뒀어. 무슨 차별을 뒀다고? 남녀 차별을 뒀어. 알았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배우겠지만 플라톤과 또 누구의 차이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보자. 44쪽. 자, 무슨 성을 띄지 말자? 강제성. 그러니까 학습 이퀄 놀이퀄 교육이라고 얘기한 거야. 누구도? 플라톤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 개정 놀이과정 얘기하면 또 놀이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퀄 바로 교육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놀이처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도 공부를 놀이처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 다가오죠. 그렇죠?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오케이. 자, 플라톤. 무슨 훈련을 또 강조하네? 신체적 훈련. 또 뭘 강조해?
체육을 강조했다. 무슨 교육도 강조하고? 조기교육. 이 조기교육은 뭐냐면 요즘에 말한 조기교육이 아니야. 요즘 조기교육은 막 영어 교육, 뭐 어렸을 때 중국어 교육, 뭐 그다음 코딩 교육 그런 조기교육이 아니라 유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야. 플라톤이 말하는 조기교육은.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엄한 시험을 통해서 뭐를 선출하자? 수호자를 선출하자. 아까 철인정책 얘기했죠. 맞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정화를 규제한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공원을 보면 뭘 창설했어요? 아카데미 창설을 통해 인재. 아카데미가 우리가 말한 이제 대학의 효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 저서가 뭐냐면 누구의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 무슨 명? 국가론이 플라톤의 무슨 저서다? 대표적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거기 접어놓고, 자, 여기까지 설명, 고개 들어보세요. 자, 고대 때 또 어디까지 들었죠? 현대까지 파노라마를 들었고, 봤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를 좀 들어갔어요. 고대 때 그 그리스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최초의 교사들이 하는 사람들 소피스트라 그랬어. 근데 소피스트는 뭘 갖고 있었어? 주관적 생각, 쾌락적이고, 그리고 모든 거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문제점이 뭐야? 뭐가 떨어진 거야? 도덕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반전을 둔 사람이 누가? 소크라테스야. 그래서 절대적 진리관, 이성을 강조해.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뭐가 있다? 이성이 있다 얘기한 거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래서 지행, 합의를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키우자? 덕을 강조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코메니우스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제일 이해가 중요해. 확실히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거기 접고 이제 몇 쪽을 보시냐면 뒤에 가시자면 교재, 유아교육론 쭉 설명을 해놓고 98쪽 보겠어요. 98쪽에 보시면 기출문제를 뒤편에다 제가 다 묶어놨습니다. 찾았어요?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로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넘기면 루소도 나오고 쭉 넘어가 페스탈로치 나오고 쭉 나오고 있어.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욕심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쉽게 말하면 120쪽까지 35번 문항까지 기출 문제를 완전 정복해야 다녀야 돼요. 하는데 제가 부탁합니다. 답을 외우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아까 개념 분석 설명드렸죠? 자, 98쪽 보겠어요. 98쪽에 보시면 자, 1단계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알았나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누굽니까? 로크가 나오네. 맞죠? 자, 그럼 처음 뭐 써야 돼? 로크를 써야 돼. 맞지? 자, 그 지문에서만 찾아보세요. 자, 인간 무슨 론이 나옵니까? 오성론. 이렇게 씁니다. 이거 하셔야 돼. 알겠어요? 자, 인간 오성론 안에 인간의 뭐에 대한 걸 제시했다? 본성.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못한다고? 본성을 규명하고자 했어.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자, 그의 기본 과정은 인간의 무엇합니까? 본성이 어디부터 나오는 거야? 무슨 상태? 백지 상태.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지금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이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2번 문항 보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실히 해주셔야 돼요. 알았나요? 2번 보자. 문장 보자. 인간의 무엇합니까? 인간 형성 기초로. 무슨 교육을 강조해? 답이 건강이지. 맞죠? 자,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건강한 신체 뭐가 깃든다는 거야? 정신이 깃든다. 거기서 나온 단어야 이게. 이제 하시겠어요? 로크는 신체의 무엇이?
건강이 일과 뭐 얼마나 필요한 남자든지 강한 체질에서 이 얼마나 필수하게 너무 잘못 증명할 뻔했다. 그는 아이의 무엇을 가려고 해서 건강을 몇 가지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그래서 바깥 공기를 충분히 마시지 않고 해서 이게 다 쉽게 말하면 건강 얘기 나오는 거죠. 맞죠? 자, 맨 밑에 봐봐. 어울리지 않게 하도록 아이들 올바른 무엇을 심어야 돼? 정신. 그럼 여기다 더해야지. 자, 건강한 무엇의 신체. 자, 이렇게 쓰면 좋겠다. 건강한 신체 뭐가 깃든다? 건강 뭐가 깃든다?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오케이? 맞지? 그러면 1번, 2번에서 최소 이 정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문장 읽으면서 이 갖고 있는 로크의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1번 놓고, 그래서 아까 스파르타반에도 이거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반은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인강생들은 아셨어요?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요거를 작성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워드로 작성해갖고 아까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제가 체크를 해갖고 관리를 하게 돼. 그래서 매일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첫째 주의 목표는 이제 사상갈 진도를 하는데 더 1주 안에 못 끝나요,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35문항까지 있죠, 거기 끝에. 그리고 아까 기출문제 그 OT 자료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앞에 표지에도 있지만 기출문제 5행까지 있죠. 방정안에서 어디까지? 방정안에서 누구까지 있습니까? 5행까지 있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98쪽에서 거기 몇 쪽까지? 120쪽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방정안에서 5행까지 문제가. 알았나? 알았나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기준표는 몇 쪽을 가시냐면 아까 페이지 보시면 내가 분석표 해놓은 거 몇 쪽에 있죠? 앞에 있네. 그렇죠? 22쪽 보세요. 페이지 몇 쪽? 22쪽에 사상가 방정환 시작해서 닐 건너서 끝에 5행까지 나가고 있죠. 맞지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자, 숙제입니다. 지금 이러한 개념도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틀려도 좋아. 상관없어. 그런데 찾아내셔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 작업을 가급적이면 2주 안에, 그러니까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안에 사상가를 마치도록 지금 계획은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상가 몇 주 안에 한번 해보자. 2주 안에 해서 더 빨리 끝내도 상관없어요. 빨리 한 사람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체크해 주고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믿지도 않는구나 이제.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숙제 과제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인강생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반에서 뭐냐면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조별로 앉아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돼야지 그 다음 2단계 스파르타반 들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개념 무슨법, 분석법을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야. 거기서 중심 키워드를 찾아내 안 찾아내? 찾아내는데 이렇게 구조화를 할 수 있냐를 지켜보는 거. 그래서 꼭 해서 여러분들 작성해 갖고 꼭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과제 카페 꼭 가입하라고 설명드렸죠? 맞죠? 두 번째 아까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렸나요?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단톡 신청합니다. 백청일 수강생입니다. 해주면 제가 단톡방을 만들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제가 관리해 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싫으면 핸드폰 끄고 자면 되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상 미션 내가 몇 시에 보내? 5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보낼 거 알겠죠? 그리고 또 한 주에 하나씩 퀴즈를 내가 낼 거야. 우리 시험에 관련된 퀴즈.
그러면 어려운 것도 내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삽니다. 답이 뭘까라고 올려보는 거지. 그러면 단톡방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의견이 있을 수 않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뭐가 답이네요. 딱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제 물론 그 까똑을 너무 활용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관리를 해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단톡방에는 사적인 얘기 쓰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만 기상 보낼 거 아침에, 그 다음에 또 퀴즈 1 이렇게 보낼 걸. 해볼까요, 한번? 아시겠죠? 그래서 그 취지는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 단체방 들어오는 건 자율적이야. 선택적이니까 그거는 제가 뭐 여기서 말했듯이 절대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단 문제는 볼 수 없겠지, 그 대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800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면 제가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그 스파르타 몇 번 문제 몇 번까지 개념 분석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1월 첫째 저를 만나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어요. 그런데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게 중요해. 모든 수업이 뭐냐면 나하고 잘 맞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참 설명을 잘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럼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개념은 쉽고 간편하게 설명하실 때 가장 잘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제가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내 지식이 아니라 이제 누구게 돼야 돼요?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겠지. 개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원리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올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는데 적극적으로 저를 활용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도와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계획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손 올리시고 아까 했죠? 자, 양손 올리시고 올해 또 바꿨어요. 슬로건 알겠습니까? 자, 따라 하시면 다시. 나는 합격이다. 너무 작은데 시작. 나는 합격이다. 오케이. 오늘 100번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